그래가지고 강창성이가 이 전단을 불러다가 수사도 했고 너 이런 식으로 군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압박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겪어요. 그걸 전두환이 사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강창성을 삼천교육대 얼마나 묵게 한 줄 아세요? 2년 반을 잡아둬요. 이 삼천교육대가 8주간 교육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잡아서 오랫동안 해두는데 강창성은 진짜 혼자 여기서 그냥 노예처럼 이제 2년 반을 고생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유아 정책들. 저는 이제 이걸 완전 누렸던 세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에로비디오 같은 거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제가 10대 때 접하게 되기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들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사실은 삼조왕이 나오는 배경 중에는 전두환 정권의 경제 어떤 운용 계획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 운용 계획과 방식이 달라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어찌됐건 박정희 정권이 지향했었던 경제 정책을 사실은 아주 크게 수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무역 흑자 국가가 됐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8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학원 자율화 조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의 조짐들이 싹트게 됐고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때 이제 요 앞에 있었던 건 부천 성고문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천 경찰서로 위장 취업을 했다고 추정됐던 여대생을 끌고 와서 문기동이라는 경사가 만졌죠. 근데 그 다음날 그걸 이제 폭로를 하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제 여자를 아주 이제 타락한 여자처럼 몰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건 유명하죠. 뭐 이 얘기 아니에요. 탁 친히 억하고 죽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제자들 가르칠 때 얘기해요. 너 일로 와봐. 앉아봐. 죽어 안 죽어? 이런 애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4월 달부터 본격화가 됐고 4월 13일 날 사실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4.13 호원 조치라고 전두환이 헌법 뜯어고치지 않겠다. 그대로 가겠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 4.13 호원 조치에 발끈하면서 유랑쟁이 본격화가 됐고 그 유랑쟁이 과정 속에서 이한열 군이 이제 데모 도중에 이제 그 최루탄을 얼굴에 정면을 맞으면서 죽게 되죠. 한 27시간 만에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한열 군의 사망은 지금 영상으로도 있고 사진으로 다 있죠. 그래서 맞아서 이렇게 눈이 풀린 상태에 쓰러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사진 같은 거 보면 저쪽에 전경이 있고 이쪽에 대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 돌덩이만 있는 데서 어떤 다른 대학생이 이한열을 이렇게 안고 어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서성이는 그게 영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려가서 27시간 만에 죽고 이 역파 속에서 결국은 유랑제의 결과 속에서 이제 6.29 선언을 일하는 전두환 정권의 항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5년 단임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죠. 시간 강에서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성찰,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준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고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고요. 그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몇 가지를 다 얘기 못 하겠다. 시간이 없다.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독재 원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첫째 뭐냐? 기회주의와의 영합이에요. 기회주의와의 영합. 이게 되게 우리 역사가 갖고 있는 최악의 쓴뿌리고 이 쓴뿌리를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뿌리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저는 뭐 이렇게 다음에 뭐 문재인을 뽑는다, 이재명을 뽑는다. 뭐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건 정권 교체를 하면 태평성대가 오겠지. 과연 그럴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든 권력은 정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고 또 권력자는 배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죠. 링컨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링컨 대통령 나오기 전에 노예제 문제는 이미 꽤 오래된 화두였었어요. 심지어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2대 대통령이 됐던 토마스 제퍼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화국에 근본적 모순이 있고 이건 언젠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노예제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남북전쟁이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미국 시민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제 문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노예제 폐지를 옹호하는 대통령들을 계속 뽑아줘요. 왜냐면 남북전쟁 같은 거 하면 남부주가 더 계속 적잖아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대부분 북부의 눈치에 입맛에 맞는 대통령들을 뽑아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남부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함부로 노예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링컨은 선명 노선이죠. 애초에 그 선거 강령 자체가, 그러니까 공약 자체가 노예제 폐지였기 때문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문제를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제 됐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태평성대가 된다. 이건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컴플렉스. 뭐 무슨 세종대왕이 와서 우리 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였을까요? 세종대왕 때 인구의 절반은 뭐예요? 노비예요, 노비. 그렇지 않아요? 칠반천역이라고 그래서 뭐 좀 직급이 낮은 이렇게 중인들에서 다 차별받고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맥락에서 세종대왕이 훌륭했다는 거지, 세종대왕을 딱 뽑아놨다고 해서 그 시대가 정말 퍼펙트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냐, 우리 사회가 구한말 때부터 해결하지 못한 가장 광범위한 잘못된 문화가 바로 기회주의라는 거죠. 이 기회주의는 친일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었고, 이승만 당시 자유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었고요. 그리고 독재 정권 당시에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서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박종철이가 끝까지 입을 안 열면서 지켜주고자 싶었던 학교 선배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아까 YH 사건 당시에 거기서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두드려 맞은 당시 신민당 야당의 그 무슨 공보실장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전두환 정권에서 아주 실세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발걸음을 살짝만 옮기면 사람이 싹 변하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그래서 이거든요. 장준하가 60년대 때 사상계라는 잡지를 발간하면서 이 어떤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때 사상계에 글을 쓰던 그 당대의 진보 지식인 혹은 그 당대의 똑똑한 지식인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정희 정권에 다 영입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떤 학자가 얘기할 때 보면, 장준하는 사상계라는 잡지를 폐간당하는 거로만 진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박정희한테 패배했다, 이런 말을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사회에서 뭔가 나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나의 선명한 태도를 포기하고 살짝만 눈만 찔끔 감고 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정신, 그 기회주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되지 않겠죠. 갑자기 왜 흥분하지?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로 돌아와서 강의 모드로 돌아온다면, 기회주의와의 영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독재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도구로서의 장치로서 활용을 했다는 거죠. 야, 전두환 옆에 붙어, 박정희 옆에 붙어. 그러니까 장충체육관에서 전두환이 딱 이거 할 적에 그 장충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확 박수 치면서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거고. 쿠데타죠. 쿠데타라는 방식, 그러니까 군을 동원해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방식이 쿠데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식의 어떤 군대 쿠데타라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서양 역사처럼 시민들이 시민의 필요에 따라서 뜯어고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여태까지는 권력자가 이해관계를 통해서 헌법을 고쳐왔다라는 것들, 이 위기는 현재도 존재한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꼭 좀 기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폭력의 문제죠. 국가폭력. 저는 폭력이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새로운 감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막 강간했어요. 죽일 놈이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연쇄살인범 혹은 어린아이를 하는, 진짜 저작거리에 내서 진짜 이렇게 능지처참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폭력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맨투맨 폭력 못지않게, 혹은 그 맨투맨 폭력보다 더 큰 것은 사실 구조적 폭력이거든요.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빨갱이로 몰거나 합법적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문하고 사회적으로 망가뜨려버리고 무너뜨리는 과정. 가능하면 죽일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완전 빨갱이로 몰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혹은 전쟁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너무나 만연했다라는 것이고요. 언론 탄압의 과정이 너무 심했죠. 너무 심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언론이 그냥 권력의 개처럼 역할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망가지고 나면 망가진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라는 제한 범위.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존심으로 따지면 미국이, 우리가 무슨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옛날에 그거,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그 얘기 아시죠? 그거 제가 갑자기 생각난다. 광해군의 중립외교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때 광해군이 아무리 봐도 누르하치가 이끄는 금나라가 명나라랑 싸우면 무조건 누르하치가 이겨요. 근데 죽어도 군을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들까지
아주 광해군 한 명을 빼놓고 다 임진왜란 명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원군을 보내야 됩니다. 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쪽에서 원병 요청이 오니까 요청선 왔는데 황제의 도장이 없으니까 나 못 보내겠다. 버텨요. 그랬더니 몇 달 있더니 황제의 도장이 찍힌 요청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만 명의 부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원래는 안 싸우려고 했죠. 어떻게 해서라도 가긴 갔으나 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명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소위 말하는 반후금 연합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합부대의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었겠어요? 명나라가 갖고 있었어요. 명나라가 갖고 있으니까 강홍립이란 현장 장수가 전장을 피하려고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쟁에서 2만 명의 조선인 부대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립외교를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 역사학자들은 바로 그 2만의 원병을 파견한 순간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깨지면서 2만 명의 부대가 날아가면서 2만 명의 딸린 식솔들의 가정경제가 파괴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조선의 민심은 광해군에게 등을 확 돌려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광해군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광해군은 정말 할 만큼 했거든요. 그 문제로 본다면.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 혹은 자주성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비극과 절망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비슷한 모습이죠. 근데 뭐 미국이라는 제한 범위는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마냥 나쁜 건 아니고, 왜 마냥 나쁜 게 아니냐면 아무리 헌법을 뜯어고치더라도 박정희랑 전두환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 체제의 틀거리를 문의로라도 이렇게 좀 유지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남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의 동맹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속 가능한 국가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또 남한 내에서 민주주의 불결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서 권력이 이동되는 순간, 그런 순간 때는 그 전에 독재 정권이 막 창궐할 때도 미국은 가만히 있지만 또 이렇게 권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행할 때도 미국은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어떤 그 미국이라는 제한 범위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시국과 국면에서 진짜로가 아니라 간절한 건데 어찌됐건 퇴진이 일어난다 라고 할 때는 미국 정부의 지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트럼프의 지지, 이게 이제 확실해질 때 좀 우리 국민들도 저항하는데 아주 수월한 좀 측면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기회주의 역사가 청산이 돼서 아버지의 세대가 화석화가 되고 새로운 이야기들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국호는 대한민국이겠지만 좀 전혀 다른 이야기와 전혀 다른 담론이 이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주간의 짧은 강연을 준비했고요.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가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을 뽑는다, 이재명을 뽑는다, 뭐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건 정권 교체를 하면 태평성대가 오겠지. 과연 그럴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든 권력은 정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고, 또 권력자는 배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죠. 링컨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링컨 대통령 나오기 전에 노예제 문제는 이미 꽤 오래된 화두였었어요. 심지어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2대 대통령이 됐던 토마스 제퍼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화국의 근본적 모순이 있고 이건 언젠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노예제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남북전쟁이 터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미국 시민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제 문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노예제 폐지를 옹호하는 대통령들을 계속 뽑아줘요. 왜냐면 남북전쟁 같은 거 하면 남부주가 더 계속 적잖아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대부분 북부의 눈치에 입맛에 맞는 대통령들을 뽑아줬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남부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함부로 노예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링컨은 선명 노선이죠. 애초에 그 선거 강령 자체가, 그러니까 공약 자체가 노예제 폐지였기 때문에 링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나서 이한열 군의 사망은 지금 영상으로도 있고 사진으로 다 있죠. 그래서 맞아서 이렇게 눈이 풀린 상태에 쓰러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 사진 같은 거 보면 저쪽에 전경이 있고 이쪽에 대학생들이 있는데 중간에 그 돌덩이만 있는 데서 어떤 다른 대학생이 이한열을 이렇게 안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서성이는 그게 영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려가서 27시간 만에 죽고, 이 여파 속에서 결국은 유랑제의 결과 속에서 6.29 선언을 이라는
전두환 정권 항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5년 단임 직선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들이죠. 시간 관계에서 뭐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은 성찰,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이 조금 더 준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그렇고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고요. 그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몇 가지를 다 얘기 못 하겠다, 시간이 없다.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독재 원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첫째 뭐냐? 기회주의와의 영합이에요. 기회주의와의 영합. 이게 되게 우리 역사 갖고 있는 최악의 쓴뿌리고, 이 쓴뿌리를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뿌리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저는 뭐 이렇게 다음에 뭐 그래가지고 강창성이가 이 전두환을 불러다가 수사도 했고, 너 이런 식으로 군인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면서 압박도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좀 겪어요. 그걸 전두환이 사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강창성을 삼천교육대 얼마나 묵게 한 줄 아세요? 2년 반을 잡아둬요. 이 삼천교육대가 8주간 교육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잡아서 오랫동안 해두는데, 강창성은 진짜 혼자 여기서 그냥 노예처럼 이제 2년 반을 고생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이 유아 정책들. 저는 이제 이걸 완전 누렸던 세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에로비디오 같은 거를 통해서 잘못된 왜곡된 성문화를 제가 10대 때 접하게 되기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들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사실은 삼조왕이 나오는 배경 중에는 전두환 정권의 경제 어떤 운용 계획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 운용 계획과 방식이 달라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 어찌됐건 박정희 정권이 지향했었던 경제 정책을 사실은 아주 크게 수정을 하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무역 흑자 국가가 됐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8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학원 자율화 조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의 조짐들이 싹트게 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때 이제 요 앞에 있었던 건 부천 성고문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천 경찰서로 위장 취업을 했다고 추정됐던 여대생을 끌고 와서 문기동이라는 경사가 만졌죠. 근데 그 다음날 그걸 이제 폭로를 하니까 이제 경찰 측에서는 이제 여자를 아주 이제 타락한 여자처럼 몰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건 유명하죠? 뭐 이 얘기 아니에요. 탁 친히 억하고 죽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제자들 가르칠 때 얘기해요. 너 일로 와봐. 앉아봐. 죽어, 안 죽어? 이러면 애들이 막 웃고 막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4월 달부터 본격화가 됐고, 4월 13일 날 사실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4.13 호원 조치라고 전두환이 헌법 뜯어고치지 않겠다, 그대로 가겠다,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해요. 그래서 그 4.13 호원 조치에 발끈하면서 유혈항쟁이 본격화가 됐고, 그 유혈항쟁의 과정 속에서 이한열 군이 이제 데모 도중에 이제 그 최루탄을 얼굴에 정면을 맞으면서 죽게 되죠. 한 27시간 만에 아마 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남북전쟁 문제를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제 됐던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태평성대가 된다, 이건 정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세종대왕 컴플렉스. 뭐 무슨 세종대왕이 와서 우리 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종대왕 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였을까요? 세종대왕 때 인구의 절반은 뭐예요? 노비예요, 노비. 그렇지 않아요? 7반 천역이라고 그래서 뭐 좀 직급이 낮은 이렇게 중인들에서 다 차별받고 그런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맥락에서 세종대왕이 훌륭했다는 거지, 세종대왕을 딱 뽑아놨다고 해서 그 시대가 정말 퍽퍽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를 하게 되냐, 우리 사회가 구한말 때부터 해결하지 못한 가장 광범위한 잘못된 문화가 바로 기회주의라는 거죠. 이 기회주의는 친일파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 이승만 당시에 자유당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독재 정권 당시에 독재 정권의 부역자로서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박종철이가 끝까지 입을 안 열면서 지켜주고자 싶었던 학교 선배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아까 YH 사건 당시에 거기서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두드려